진급제도. 사법기관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있죠. 이게 사법이니까 법을 적용하는 기관입니다. 사법부, 사법기관. 하나가 법원. 다른 하나가 헌법재판소. 법원에서는 이제 재판 독립의 원칙과 법관 독립의 원칙이 있죠. 법관 독립의 원칙과 재판 독립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독립의 원칙하면 두 가지라고. 법관 독립과 재판 독립이에요. 재판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재판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내 지원 포함이 되죠. 지원 포함. 그래서 4급 재판 독립을 위해서 4급 3심제가 도입이 되는데 이건 공정한 재판을 위한 거죠. 얘만 법률심이죠. 법률심이 무슨 뜻이야? 고등법원까지 사건을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가 못했는가만 판단해요. 그러니까 원고 불러다 피고 불러다 이런 거 안 해요.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이건 사실심이야. 사실관계를 다 따져요. 원고 얘기 들어보고 피고 얘기 들어보고 증거 다 채택해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이것도 사실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1심, 2심, 3심. 3심제인데 4개 급수라고 해야 돼. 하나, 둘, 셋. 이게 4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1심 하면 2심은 고등법원은 못 가요. 여기서 지원해서 1심 하면 본원 합의부로 2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2심이 본원 합의부에서 했으면 3심은 대법원. 그러니까 3심은 무조건 대법원이야. 3심은. 그래서 이제 이게 1심에서 이제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판결에 불복할 때 하고 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불복할 때의 용어가 달라요. 용어. 이걸 다 묶어서 상소제도라고 하는데,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 상고라는 용어를 쓰고,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할 때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써요. 이걸 다 합쳐서 상소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자, 그 그림으로 지금 10번 문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기억번. 판결은 A. A가 실선이네요. 실선. 항소, 상고. 맞네. 항소, 상고니까. 이게 실선이니까 판결에 불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 또는 명령, 뭐 가압류 결정이라든가, 뭐 가처분 명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B, 항고, 재항고. 맞네. 그 다음, 기억번 맞아요.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겠고. 니은번 볼게요. 가는, 3심법원이니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표현하죠. 명령, 규칙, 심사권은 대법원에서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위헌법률심사는 어디서 하죠?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명령, 규칙, 처분, 심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도 맞아요. 정답 끝났어. 1번이 정답이에요. 자, 나머지 공부거리입니다. 다가, 즉 1심 법원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이면 나는, 즉 2심은 고등법원이다. 땡. 어디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원합의부. 그래서 본원합의부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있죠. 그러면 충주지원에서 1심을 했어. 그러면 충주지원 합의부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본원이니까 청주로 가야 된다고. 청주 합의부로 가야 되는 것이지 충주 합의부가 아니에요. 수능에서는 이거 나왔다고.
우리 시험 임명식은 아직 안 나왔지만. 다시. 충주지방법원 단독부에서 1심을 했어요. 2심은 충주지방법원 합의부가 아니라 청주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본원 합의부라고 쓴 거야. 지원의 본원. 그러니까 청주 지방법원 합의부로 와서 2심을 하게 되고, 여기서 2심 마치면 이제 최종심은 당연히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을번. 나다와 달리 가는 대법원은 위헌법률 심사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제청권은 모든 법원에 다 해요. 지방법원 다 할 수 있어요. 심사 그러니까 판사가 단독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밖에 정답이고, 11번 문제 뭐 점수 주는 문제죠. A에서 C는 각각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중에 하나라니까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가 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B만 정당입니다. B가 정당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가 예라고 대답한 C는 이익집단이에요. 이익집단, 의사회, 노동조합, 뭐 변호사회 뭐 이런. 자, 그럼 A는 결국 시민단체겠네요. 끝났죠? 분석 끝났어요. A가 시민단체, B가 정당, C가 이익집단. 이렇게 분석이 끝났으니까 기억은 땡이죠? A가 이익집단이 아니라 C가 이익집단이고요. A는 시민단체입니다. 니은. B는 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한다. 정당. 맞네. 정당정치. 니은번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C는 B와 달리 정치, 사회와 기능을 담당 아니에요. 이 A, B, C 모두 정치, 사회와 기능을 담당합니다. 디귿번 땡. 그럼 정답 끝났네. 니을번. 가에는 공익을 추구하는가가 적절하다. 공익을 추구하는가 예 하면 정당도 예고 시민단체도 예인데 이익집단만 사익을 추구하죠. 이익집단만 사익을 추구하니까 니을번도 맞아요. 넘어갑니다. 12번. 옳은 걸 찾으래요. 12번 옳은 걸 찾으래요. A에서 B, B에서 C로 가는데 기억번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니까 감 잡았죠? A는 지금 재판 당사자입니다. A는 재판 당사자고, 그럼 B는 어디예요? 법원이겠지. 법원에 신청하면 이제 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기각시킬 수도 있죠. 기각하면 이제 이 A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는 뭐예요? 국민소원 심판이죠. 위헌법률 심사형 국민소원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자, A는 기억의 주체니까 소송 당사자가 되겠고, B는 니은의 주체 법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C는 니은을 받은 기관, 제청을 받은 기관이니까 헌법재판소. C는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1번 B가 법원, 니은 제청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필요로 한다. 신청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관 직권으로 가능하니까 필요로 한다. 이 말은 잘못돼 있고 1번 땡. 2번 B는 법원은 권한쟁의 심판 아니죠. 권한쟁의 심판 권한은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니까 C라고 해야 되고요. 3번 C의 장은 헌법재판소 장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땡.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4번 기억이 기각될 경우 A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때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까? 위헌심사형입니까? 위헌심사형.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죠. 13번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고르래요. 값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위해 매매와 임대차 중 하나를 알아보고 있다. 가나는 각각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절차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가는 매매 계약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했네요. 잔급 지급하고 이사하는데 여기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죠. 또 이중 매매도 유효합니다.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이중매매도 유효하다는 것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수능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은 임대차 계약이네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했는데, 자, 잔금을 지급하고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라는 것은 입주를 말한 거죠. 입주와 더불어 전입신고를 해야 돼요.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면서 또 하나 있죠.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고, 여기다가 그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날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지 않고요. 다음날이라는 것도 혹시 모르니까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다음날 이길 다음날에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기억번 가에서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 이전에 값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중도금 지급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가 안 돼요.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계약서에다가 특약을 주면 돼요. 특약을 주어가지고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을 서로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특약을 주면 되는데, 이런 특약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중도금 지급하는 순간 계약 해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말 들으면 틀린 거예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특약이 있다면 특약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번은 원칙적으로 맞고, 니은번 가에서 이사 후 등기를 하면 등기부 갑구에 값이 소유권자로 기재된다. 매매하면 매매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은 동사는 인도하면 되고, 부동산은 등기하는 순간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게 법원에 비치되어 있죠. 등기부 등본인데, 이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가 있고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그 다음에 용도, 구조, 면적 등등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갑구에는 오직 하나죠. 소유권이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당권, 근저당 포함, 전세권 등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표제부를 보고 이 부동산이 현장에 가서 이 부동산이 소재지, 지번 확인하고 용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구조는 어떻고 면적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돼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자가 누군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갑구에 이제 최초에 이제 집을 지은 사람이 이제 원시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바뀌는 순서대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거래 금액까지 갑구에 소유권하고 거래 금액도 표시가 돼요. 옛날엔 거래 금액 표시 안 되고 지금 거래 금액 표시돼요. 왜 표시되는지 아시죠? 양도소득세 거두려고.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을구 이걸 봐야 이제 저당권이나 저세권 설정돼 있으면 임차권 이 후발, 그러니까 이 뒤로 들어가는 임차권의 혜택을 못 받아요. 얘들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권의 혜택을 보지만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하면 우리 13번에 D급번 이해됐죠? 잔금을 지급하면 갑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가 아니라 등기해야 소유권이 인정돼요. 잔금 지급하고도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등기할 때 등록세 내죠? 등기할 때 등록세. 여러분, 63빌딩. 누가 지었죠, 처음에? 63빌딩. 대한생명. 근데 하나로 넘어갔잖아요. 대한생명 63빌딩 건물 지어놓고 등기 안 하고 있었어요. 왜? 등록세 안 내려고. 근데 팔아 막으려니까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팔 거면 등록 안 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많이 제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등록하게. 예전에 63빌딩 등기 안 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를 해야만이 그 물권의 효력이 발생한다.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 나에서, 임대차. 이사 후 전입신고하면, 자, 여기까지 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이 생기고요. 신고하면 갑에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아니지. 우선 변제권은 이사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 원본에다 해야 돼요. 사본 안 돼요.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이게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이게 참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이거 뉴스로도 나왔대. 봐요. 어느 되면 원룸에 임대차를 들어갔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 나서 이제 이사를 하죠. 이사하고 전입신고 했어요. 전입신고하면서 대부분 여기서 확정일자 받죠? 확정일자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버린다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설정된 그날 당일에 효력을 받아요. 얘는 다음날 효력을 받아요.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저당권 딱 설정해야죠. 돈 갖고 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는 없어요. 우리 시험과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확정일자 받은 날 집주인의 행동을 잘 봐야 돼. 이 새끼 은행 가가지고 저당 접해가지고 그냥 다 튀어버리면 얘한테 진단 말이에요. 이게 선순위잖아요. 이게 선순위고 이게 후순위잖아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법은 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직 못 고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피해도 가끔 뉴스에 나오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됐죠? 넘어갑니다. 14번으로. 14번. 표의 기본권 A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A가 뭘까? 어떤 기본권일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이다. 노동상권이죠. 사회권이죠. 노동상권이니까. A는 사회권입니다. B.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국가 구조 청구권이니까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A는 사회권, B는 청구권. 공통점 차이점 아실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적극적인 권리라는 거죠. 적극적인 권리니까 열거적 권리입니다. 개별적 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걸 찾으러 했으니까 기억번. A는 즉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다. 맞잖아.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 이 자체가 바로 사회권이잖아요.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B는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다. 맞네. 이 기억, 니은 정답이네. 또 공통점이 있죠. 이건 개별적 열거적 권리이기 때문에 포괄적 권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에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 상대적 기본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절대적 기본권 같은 말로 초국가적 기본권 같은 말로 포괄적 권리. 네 가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요 네 가지가 바로 포괄적 권리. 초국가적 기본권, 절대적 기본권이에요.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 이런 것들은 한 국가 내의 권리이면서 상대적 기본권이면서 개별적이고 열거적인 기본권이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은 왜 틀렸는지 아시겠죠? B는 A와 달리 적극적인 권리 아닙니다. A나 B는 모두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리을반 A, B는 모두 근대 시민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다. 아닙니다. A나 B나 모두 근대국가 이후에 등장한 거예요. 이 사회권이 등장함으로써 복지국가의 개념이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사회권을 명문화한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것도 예전에 신문이 나왔던 거예요. 15번으로 갑니다. 가나에서 나타나는 헌법의 기본 원리 여러 개 있었죠. 뭐 자유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의 원리, 뭐 복지국가의 원리, 뭐 국제평화주의의 원리, 뭐 평화통일의 원리, 문화국가주의 원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자, 가나가 뭘까요? 가를 보니까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이 말이니까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자, 가는 복지국가의 원리고요. 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주권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부터 이제 분류를 해보자고요.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 가서 기억이 들어가야 돼요. 나에 가서 기억이 들어가는 것은 3번 아니면 4번이네요. 3번 아니면 4번. 니은번으로 정답 결정되겠네요. 일정 요건을 갖춘 제외 국민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은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한다. 왜? 이 사람도 우리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국민 주권이니까. 그러면 기억 니은이 바로 나입니다. 나와 연결이 돼요. 4번이 정답이죠. 자, 나머지 공부거리. 디귿번.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의 권리를 보장한다. 복지국가의 원리. 리을. 정부는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역시 복지국가의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넘어갑니다. (16번)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A, B, C가 뭘까? 한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A 문화, A라고 할 때 A는 이제 전체 문화가 되겠네요. A 일단 이렇게 분석해 놓고 B하고 C를 이제 분석해야 돼요. 그 사회 안에 특정 집단에서만 향유하는 독특한 문화를 B라고 하다. 서브컬처죠. 서브컬처. 이건 부분 문화 또는 하위 문화. 우리 교과서는 하위 문화로 표시되어 있어요. B 중에서, 즉 하위 문화 중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에 저항하고 대립하는 문화를 C라고 한다. C 반문화네요. 반문화, 뭐 히피 문화라든가 동성애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자, C는 반문화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신흥 부르주아 문화는 당시 주류 문화에 저항하면서 시민혁명을 이끌어냈다. 자,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돼요. 1번 지배 집단에 의해 C 반문화는 일탈 문화로 규정되기도 한다.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히피 문화가 대표적인 반문화잖아요. 히피 문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60년대 고도 성장을 달성하죠.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고도 성장을 달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1960년대 고도 성장을 달성한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깔끔하게 머리를 단정하게 짧게 자른 사람들이 이 펜으로서 사회를 지배했던 이런 화이트 칼라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고도 성장이 되니까 이제 이들이 여기 이제 실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풀읍니다. 정장을 풀고, 즉 유니폼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그다음에 가벼운 옷들 입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 이제 저기 그 서부 개척이 거의 끝나면서 그 서부 개척할 때 그 관부들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왜냐면 이 그 작업복이 광산촌에서 일할 때는 그 작업복이 금방 헤어지잖아요. 금방 찢어지거든. 그래서 이제 갑바라고 해가지고 아주 두꺼운 천으로서 이렇게 비를 그 광산촌에서 석탄 캐고 뭐 광물 캐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갑바라는 두꺼운 천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바지를 해봐요. 그게 이제 청바지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푸른 물을 들여가지고 이제 청바지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청바지에 그 다음에 넥타이 풀렀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멀쩡한 게 아니라 마음 놓고 기르는 거야. 장발. 이게 바로 히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자는 거지. 규칙적인 것에서 벗어나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 60년대 유행했고,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건 70년대라고. 왜냐면 우리나라 TV가 첫 개국한 게 69년이거든요. MBC, KBS1, 이게 KBS가 첫 전파를 탄 게 69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70년대에 어느 정도 이제 TV가 동네마다 이렇게 보급이 돼. 그러면서 이 히피 문화가 그냥 급속도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박정희 눈에 볼 때는, 이거 군인이 눈에 볼 때는 이거 사람 같지가 않거든. 그래서 제 장발을 단속을 해요. 귀를 덮으면 안 돼. 그래서 이 사법경찰관들이 주머니 안에 가위를 가지고 다녀. 그리고 또 한쪽 주머니는 30cm짜리 대나무 잣대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그때 남자들은 장발이 유행했고요. 여자들은 미니스커트가 유행했어요. TV 보면서 그 서양에서 그 유행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왔다. 무릎에서 뭐 몇 cm 이상이면 끌고 가요. 파출소로. 그래가지고 벌금 내기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다고. 그게 이제 80년에 없어지죠. 전두환 들어오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어.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B는, 하위문화는 A가 전체 문화와 달리 집단 구성원의 소속감을 강화시키기도 한, 아닙니다. 달리가 아니라 모두. 그러니까 전체 문화, 하위문화, 반문화 모두 그 집단, 그 문화에 속한 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도 하니까 2번은 달리 때문에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겠죠? 모든 C는, 반문화는 B, 즉 하위 문화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맞죠? 뭐 히피 문화도 있고 요즘 반문화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 문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성 문화에 대한 반문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음악도 언플러그드 뮤직. 그러니까 이 전기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라 순수한 소리를 만들어내자. 코드 꼽지 않고 악기를 연주를 하는 언플러그드 뮤직 같은 것도 지금 현재 하나의 반문화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번 B씨는 사회 환경에 의하여 A가 되기도 한다. 당연하죠. 하위 문화나 반문화는 이제 환경이 변하면 전체 문화가 되는 것이죠. 17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값의 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연구자 값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이게 독립 변수고요. 학습 태도, 이게 종속 변수가 되겠죠. 값은 고등학생의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태도가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네요. 좋은 가설이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존재하고 관계가 분명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검증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좋은 가설을 세웠어요. 가설이 나왔으니까 이 연구는 연역적으로 접근하는 실증적 연구, 양적 접근법, 방법론적 이론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설을 세우고 땡땡 지역의 고등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전수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다. 시험 문제 거의 대부분은 99.99%가 표본조사로 출제를 해요. 표본조사로 출제했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따져야 할 게 있어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었는가를 따져야 돼요.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표본을 선정해야 돼요. 이를테면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균형, 성별 간의 균형, 소득 간의 균형, 학력 간의 균형, 이런 기준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부 이건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4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땡땡 지역 하나만 하고 있잖아요. 그 남녀 구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고 봐야 되고, 표본의 대표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자료, 이 연구에 대한 결론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예요. 자, 분석 결과 값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고등학생일수록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가진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가설이 수용된 거야, 기각된 거야? 수용된 거죠. 가설이 이제 수용됐으면 결론이 나오죠. 근데 이 결론은 일반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이제 정답 볼 수 있겠죠. 기억. 연구 결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할 수 있다. 땡. 없어요. 표본의 대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은. 인터넷 중독 정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은 실험 집단이다. 표본 집단이지 실험 집단이 아니에요. 실험 집단이란 말은 실험법을 사용할 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건 실험법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용어니까 니은번도 땡. 그럼 정답은 끝났어요. 4번입니다. 자, 공부거리 디귿.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구자 값의 가설은 수용된 거죠. 수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정도는 독립변수고 학습 태도가 종속변수다. 맞잖아요. 18번. 답에서 강조하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 읽기 자료에서 이제 정답 추론해야 됩니다. 과거 왼손잡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매로 대상으로 차별받아왔다. 특히 중세 유럽에서는 왼손이 사악하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져 왼손잡이는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회에서 왼손잡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차별이 사라지고 있다. 베토벤부터 베이비 루스,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왼손잡이인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천재성을 드러내면서 왼손잡이가 오히려 예술적 재능, 운동신경,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을 상징하는 표식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사회적 소수자였는데 지금은 왼손잡이를 사회적 소수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옳은 짓을 보려고 그래요. 사회적 소수자는 역차별의 결과. 아니, 이건 아니잖아요. 규모가 큰 집단이라도 소수자가 될 수 있다.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 얘기 아니잖아요. 사회적 소수자는 사회에 따라 상대적으로 균형된다. 이거잖아요. 왼손잡이. 요즘은 가끔 학생들의 적성 검사 하잖아요. 적성 검사 하는 거 보면은, 요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손깍지 이렇게 끼는 거하고, 이렇게 끼는 거하고.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해보자고. 이 손깍지 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우리가 인식할 때, 왼손 엄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우뇌가 발달한 거래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좌뇌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오른손은 좌뇌가 움직이게 하고요. 왼손은 우뇌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우뇌를 다치면은요, 왼쪽이 마비가 돼요.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마비. 반시불수들 있잖아요. 오른쪽을 못 써. 오른쪽 손이나 오른쪽 발을 못 써. 그러면 왼쪽 뇌를 다친 거예요. 왼쪽 뇌는요, 감성을 지배하는 뇌고요. 오른쪽 뇌는 이성을 지배하는 뇌래요. 그러면 왼손이 올라가면, 오른쪽 뇌가 감성이네요. 왼손이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른손이 올라가잖아요.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잖아요. 이 좌뇌는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논리. 이성작용. 그러니까 탄사나 검사. 이쪽이 이제 요 좌뇌가 발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술, 체육, 예체능이라고 하죠. 예체능은 이쪽 좌뇌가 발달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랑 우리 집사람이랑 우리 집 막내딸이랑 셋이서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있어요. 대박 나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데, 뭐죠? 그 예수 영화.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보면은 진짜 이 컴퓨터 그래픽의 효과가 정말 멋지잖아요. 그 로마 군사가 가죽 채찍에다가 이 쇠 갈고리가 이렇게 달린 이걸로 그 예수 상반신 옷을 벗기고 막 치잖아요. 그럼 그 살에 그 수가 탁 박혀가지고 살점을 툭 튀는 것이 막 피가 툭 튀는 것이 이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잖아요. 실감나게 만들잖아요. 그 광경이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람이 뭐 코를 훌쩍 쪼더니 막 눈물을 닦더라고요. 쳐다봤죠. 막 눈물을 닦으면서 영화를 봐. 옆에 이제 우리 막내딸이 내 옆에 앉았거든. 막내딸이 그 봤더니 얘는 막 희열이 차가지고 막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막 웃어 막 희열이 차면서 막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물어봤어. 우리 집사람도 먼저 물어봤어. 왜 아까 울었냐고. 그 영화 그렇게 슬프냐고. 나는 이 영화를 볼 때 성서적으로 이게 제대로 영화에 반영돼서 만들었는가 이걸 난 따지면서 영화를 봤다. 근데 이게 성서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유대교 애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는 것 같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니까 예수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영화 볼 줄 모른대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의 엄마래요. 예수가 피투성이가 되면서 맞을 때 그 군중 속에서 그 엄마가 아들을 쳐다보는 그 눈빛을 제대로 봤냐 이거예요. 나한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봤다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그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가 자식이 이렇게 막 피투성이 되고 맞는 그 자식을 본 엄마의 표정을 본 거야. 나는 그걸 못 봤어. 두 번째 갔는데도요, 안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모성의 자식을 낳은 사람하고 자식을 안 낳은 사람하고 같은 영화를 봐도 이게 달라.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뭐가 이렇게 좋아서 예수 피 터지게 맞고 있는데 웃었냐? 했더니 아빠, 예수 몸짱이네. 걔는 몸을 본 거야. 몸짱이라 막, 맞으면서 피 터져도 막, 몸짱, 그것에, 거기에 희열을 느끼는 거라고. 예전에 우리 막내가 그 뿅아리에다가, 위에서 뭐 염산 같은 거 쫙 뿌리면, 이쁜 뿅아리가, 뼈만 홀라당 닿고, 막 다 염산에 녹아버리는 그런 장난감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폭력적인 그 게임 하다 보니까 예수 보는 순간 몸짱이랑 그 사고방식이 보는 방법이 얘기가 또 너무 길어졌다. 자, 이건 이제 받아들인 거고, 이 팔짱 끼는 거 있잖아요. 팔짱. 왼손이 올라가면요,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뇌. 왼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오른쪽 뇌가 발달한 거고,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좌뇌가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의 차이란 말이니까. 아까 이 손깍지 끼는 것은 사물을 보고 영화를 보고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냐 이거고, 이 팔짱 끼는 것은 이것을 표현할 때 논리적으로 표현하느냐, 감정적으로 표현하느냐 그걸 나타낸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적성이라든가 직업관계 이걸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자 얘기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 소개했습니다.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이건 시험 문제와 지식 관계 없었고, 이제 우리 다시 시험 문제로 옵니다. 19번. 자, 18번에 4번은 그거 안 봐도 되고요. 자, 19번. 가나의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 불평등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이론하면 두 가지죠. 기능론적 입장인 계층이론입니다. 다원론적 계층이론.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에서 보는 이론론적 계급 이론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국한시켜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갈등론자, 즉 계급론자라고 표현하죠.
경제적 계급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위 집단에 소속될 수 있으며 지위 집단의 차이는 생활 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경제적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치, 정치적 권력의 위치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니까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는 보나마나 이론론적 계급 이론이겠죠. 역사 발전 단계별로 주요한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권력 단계가 결정된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자본을 소유한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의 권력 관계가 형성된다. 계급 이론입니다. 자,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가이론, 계층 이론은 사회 불평등의 경제적 요인이 사회적 요인에 종속된다고 보는 아니죠. 사회적 요인이 경제적 요인에 종속된다면 이건 계급 이론이에요. 근데 계층 이론은 어느 요인이 어떤 요인에 종속되지를 않아요. 따라서 1번은 문장 자체가 전혀 틀린 말이고요. 2번 나 이론, 즉 계급 이론은 다차원적 측면에서 땡. 다차원적 측면은 계층 이론입니다. 가입니다. 3번 가의 이론은 나의 이론에 비해 경제적 지위에 따른 집단 귀속의식을 중요하게 파악한다. 땡. 계층의식은요. 계층의식은 이 지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그림을 계층은 상, 중, 하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 속,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상중하가 하나로 쭉 연속 나열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겨요. 중산층이면서 나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상류층이면서 나는 중산층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중산층이면서 상류층, 상류층이면서 중산층 계층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계급은요. 계급은 얘하고 극소수의 가진 자와 대다수의 못 가진 자, 즉 무르주아와 프로레타리아 간에 완전히 불연속된단 말이에요. 불연속. 엄격히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들끼리 뭉칩니다. 계급의식이 아주 강해요. 얘들은 어때요? 프로레타리아들은 뭉칩니다. 계급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계층은 연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의식이 희박하고 계급은 불연속 나열됐기 때문에 분리되었기 때문에 계급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집단 귀속의식을 중요하게 파악하는 것은 계급입니다. 계급이니까 나의 이론은 가 이론에 비해 이렇게 바꿔야 돼. 3번 거꾸로 돼 있어요. 4번 가나의 이론은 모두 사회 불평등 현상에 경제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본다. 당연하죠. 계층은 세 가지 가지고 구분하죠. 부, 권력, 위신. 부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이렇게 따지고 있잖아. 권력을 기준으로도 상중하 따지고 위신, 사회적 위신을 가지고도 상중하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다 원론적이죠. 근데 계급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가 부고 권력인데 부와 권력은 항상 같이 다닙니다. 부에 의해서 권력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권력이 그러니까 경제적 부가 권력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가 경제적 부가 경제의 부라는 것은 생산 수단이죠. 생산 수단. 그러니까 농경사에서는 토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도 갖게 된다니까요. 얘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야, 하나. 같이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론론적 계급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지위 불일치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기출문제 보면 새빵 사는 교수를 생각해 보자고요. 새빵 사는 교수는 경제적 부측면에서는 새빵 사니까 하루층이라고요. 교수니까 사회적 위신면에서는 상류층이라고. 그리고 새빵 사는 교수를 상종화 중에 뭘로 봐야 되나 이거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다원론적 계층이론은 지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이 지위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계층 이론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게 문제점인 거죠. 근데 계급 이론은 어때요? 지위 불일치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다원화된 현대사회를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층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일단 19번에 4번 계급 이론이건 계층 이론이건 경제적 요인은 다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적 요인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최고의 요인으로 보는 게 계급이고 경제적 요인도 사회적 요인이나 비슷하다. 또 정치적 요인과도 비슷하게 무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다원론적 계층 이론입니다. 20번. 자, 20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게요.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두 개의 관점이 있죠. 사회 변동이라고 그랬네요. 사회 변동. 이게 사회 변동을 두 가지로 이거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더라고. 방향면에서 일정한 방향이 있냐, 일정한 방향이 없냐 가지고 사회 변동을 구분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 구조면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나눠진다고요. 일정한 방향이 있는 것을 진화론적 관점. 일정한 방향이 없어. 순환론적 관점. 근데 이 순환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전 정도가 이렇게 가면 이게 진화론이죠. 근데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순환론이야. 그러니까 순환론은 진보와 퇴보가 반복된다고. 진보와 퇴보가 반복되다가 이게 결국은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국가가 소멸하지 않고 그건 숙명적이야. 숙명적. 그래서 이걸 숙명론적 관점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도 표현해요. 순환론은 숙명론적 관점이다. 이게 진화론은 서구식 사고죠. 우리 잘 나가고 있어. 우리 절대 후퇴하지 않아. 따라서 우리만 따라오면 너네들도 발전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진화론적 사고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근대화론이란 말이에요. 근대화론. 그 근대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것이 종속이론이고요.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20번. 옳은 걸 보라고 했는데 갑.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어 상승 국면이 끝나면 반드시 하강 국면을 맞게 되지. 뭐야 이거? 순환론입니다. 순환론이기 때문에 숙명론적 관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을은 보나마나 진화론적 관점이겠죠. 사회가 변동한다는 것은 항상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거야. 이게 진화론적 관점이고 이를 기초로 해서 근대화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옳은 거 골라봅시다. 기억. 값은 인간의 의지로 사회 진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진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진보가 지속되면 이건 진화론이죠. 값은 뭐예요? 순환론이라고요. 인간의 의지로 아무리 인간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퇴보할 수 있어요. 퇴보 끝에 국가가 소멸될 수도 있다니까요. 기억번 땡. 1번, 2번 주고. 니은번.
을은 서구 중심적 사고의 바탕을 두고 있다. 맞네? 진화론이니까. 니은번 받고. 디귿번. 갑과 달리 을은 사회 변동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갑과 달리 을은 부정적 입장이에요? 이건 방향 가지고 하는 것이지, 뭐 부정이다. 이거 구조면에서 기능론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갈등론이잖아요. 이건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되는, 이거 기능론은 어때요? 사회 구조면에서 기능론은 이거 긍정적으로 보는. 사회 변동하는 거, 이거 바람직한 거야. 이건 사회 변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것이 갈등론이잖아요. 잠깐, 이거 좀 다시 해야겠다. 기능론이니까, 사회 변동을 긍정적으로 봐요. 이거 긍정, 부정 표현보다 사회 변동을 기능론이란 말이에요. 기능론이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 갈등론은 사회 변동은 부정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고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론은 사회 변동? 그거 바람직해.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갈등론은 야, 사회 변동 그거 어쩔 수 없어. 표현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자, 일단 다시 교재로 올게요. 갑과 달리 그런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이다라면 얘는 기출문제 가지고 설명하기 빠르겠다. 요걸로 하면 헷갈리니까 예전에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 변동을 진화론적 관점과 순환론적 관점으로 구분할 때 그 기준은 사회 구조면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순환론을 구분하는 기준은 방향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에요. 사회 구조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에요. 이걸 반대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니까 이렇게 써놓고 얘기하니까 그래, 방향면에서 진화론 순환론이고 구조면에서 기능론 갈등론이지. 맞아? 이렇게 하지만 시험장에서 선지에 사회 변동은 사회 구조면으로 진화론적 관점과 순환론적 관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사회 변동은 사회 구조적으로 진보만 인정하는 진화론과 진보와 퇴보가 반복되는 순환론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뒷부분 보니까 맞잖아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아니야. 방향 가지고 보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진화론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보라는 방향이 하나밖에 없다고. 일정한,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로 정해진,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진화론은 방향이 하나로 정해져 있죠. 진보라는 방향이 하나잖아요. 근데 순환론은 하나로 정해진 방향이 없잖아. 진보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고, 이건 양방향이라고. 양방향.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 방향이 없다, 이건. 양방향. 하면 이건 맞는 얘기죠. 진보, 퇴보, 양방향이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각과 달리 을, 사회 변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을이 진화론이란 말이에요. 진화론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봐봤고, 그 다음에 니을번. 값의 관점은, 값이 순환론이네요. 미래 사회 변동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진보와 퇴보, 이게 진보와 퇴보가 어떤 기준으로 나타나느냐. 그리고 퇴보의 끝이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순환론입니다. 자,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7회하고 8회가 지난번에 제가 시간 남아가지고 그때 여러분이 풀게 했던 문제죠. 근데 질문만 몇 가지 받았는데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게요. 그냥 넘어가기는